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먼저 주요 신문의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일면에 이런 기사를 싣고 있군요. 폐업 자영업자의 부직 수당 지급한다. 당정이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하고요.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또 혈세를 쏟아붓나 우려를 제기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폐업을 할 경우에 국가가 어느 정도 보조를 했는데 지금 거론되는 내용은 폐업한 뒤 3개월간 50만 원씩 매달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집값만큼 공시가 뛴다. 내년에도 또 보유세 쇼크 오는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요. 최근에 집값 상승세 다시 보이고 있는데 올해 집값 상승분 반영할 것이다. 그래서 올 10월 달에 공시지가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반영을 하겠다. 평가는 이렇습니다. 세부담 높여 집값 잡으려는 의도다. 그래서 서울, 강남 등 급등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개발의 역설 제2의 비자림로 전국 곳곳 몽살. 비자림로 제주도에 있는 지역인데요. 제주 비자림로 관광객 몰리자 도로 확장하며 삼나무 숲 훼손 논란. 그러니까 경관을 잘 보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이 몰리니까 경관을 잘 보게끔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오히려 그 경관을 파괴하고 있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요. 울릉 투산마을 해안, 인제, 곰배령 등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기무사령관 박근혜 국회 탄핵 당일 청와대 들어갔다. 탄핵 당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른 당일이죠. 2016년 12월 9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촛불개혁령 모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청와대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날 군 고위장 관계자는요. 문고리 권력 전화 받고 간저에서 박 대통령 만난 걸로 안다. 이날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날이거든요. 그런데 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내용도 앞으로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갑 MBN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양기대 전 광명시장, 이수희 변호사, 배정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신문 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첫 순서는요. 금강산 이상상봉 소식입니다. 이틀째 어제 가졌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서울서 은하야 부를게. 그러니까요. 평양서 네 할게요. 남북 이상 가족들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 기쁨의 대화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금강산 이상상봉 이틀째 작별 하루 앞두고 곳곳 눈물. 손 꼭 잡고 내일은 울지 말자. 오늘까지. 자, 여기 보면요. 그런데 또 주목되는 내용은 이 이상가족들의 이런 기쁨의 모습들은 참 많이 알려졌는데 어제는요. 남측과 북측의 이상가족 상봉 이 행사의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또 말을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북측에서요. 남측 관계자한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왜 자꾸 떨어진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잠겼는데 북측 분들 이런 것까지 관심을 보이네요. 여기 좀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북측 관계자들은 이상가족 상봉하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물어봤다네요. 그리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북 관계와 관련해서 계단식으로 조금씩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가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전혀 움직이지 않는 나라도 있지 않느냐. 이건 미국을 겨냥한 말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런 대화까지
쪽이 남측 관계자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겠습니다. 혹시 같은 기사입니다. 북 관계자, 문 대통령 지지율 왜 떨어집니까? 이상상봉 둘째 날, 남 상황에 관심을 묻기도.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사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이상가족 상봉 둘째 날에는요, 객실에서 이루어졌는데 북한 측에서 식사를 제공한 도시락의 모습입니다. 음식이 좀 맛깔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그런 용기는요, 굉장히 좀 독특해 보입니다. 자, 정은가 교수님. 이 이상가족 상봉 얘기는 참 여러 가지 사연, 그리고 뭐 기쁨의 소식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어제 관심사는요, 북측 관계자들이 남측 상황에 대해서 꽤 관심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남북이 예. 서로 이제 화해 협력을 위한 그런 커다란 움직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북 정상 간이 지금 두 번을 만났고 또 미북 회담도 있고 네. 비핵화를 둘러싼 여러 이제 논의가 상당히 숨가쁘게 전개되어 예. 있는데 남과 북이 이제 공이 어쨌든 간에 이 시발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중재자론이든 어쨌든 간에 시작을 했고 예. 문 대통령의 움직임이 굉장히 두드러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지지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책 추진에 상당히 그 탄력을 받느냐 아니면 조금 더뎌지냐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그렇다면 것이거든요. 어제 북측 관계자들의 저 지지율 관련 발언은 어느 정도의 약간의 관심과 걱정,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런 바람이 들어간 건가요? 물론이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비핵화를 둘러서 남북의 예. 불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 위협이었다가 예. 이제 평화 화해 협력 이런 공간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남북 입장에서 다시 거스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전격적으로 남북, 미북 정상 간에 만난 것은 예. 어쨌든 간에 북한의 현실 속에서의 경제난 타기라든가 뭐 체제 안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 뭔가 새로운 변화를 위한 과정이거든요. 예.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차질을 빚으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통상 남북 이산가족 쌍봉이든 경협이든 만나게 될 경우 예. 제가 2000년에 그 평양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현실적인 실무 요원이 있고요. 굉장히 예.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예. 있는 요원들이 별도로 붙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동양이라든가 뭐 남한의 정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죠. 묻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를 구하고 자기들이 설명할 것은 하고 예. 그런 과정도 이번 공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양기대 전 시장님, 사실 북측이 우리의 정치 상황, 특히 이제 선거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금 선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관심을 보이고 어느 정도 약간 걱정도 하고 그리고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까?라까지 묻는 상황을 보면요, 확실히 북한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에요. 네, 북한이 굉장히 다른 때에 비해서 예. 적극적인 것은 아마 이번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잘 성사시켜서 예.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과 체제 보장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에 따라서 경제 활성화도 같이 오는 건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절박한 심정이고 예. 아마 이것은 어찌 보면 북측의 관계자들이 예. 저런 대통령의 지지율을 물어보는 것은 예. 저게 곧 남한으로도 예. 저게 보도가 되면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으로 남북관계 북미 정상회담 여러 가지 면에서도 예.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특히 남한의 어떤 국민들의 여론 환기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정략적 의도적인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남북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지적 동반자 관계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께는 약간 변론인데 지지율 얘기가 나와서 이제 북쪽 사람은 이렇게 북쪽 관계자는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이상상봉 요 행사로 인해서 지지율이 좀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러운 전망했는데 실제 이제 남북 문제가 최근에 약간 교착 상태에 있다가 조금 풀린 듯한 모습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상황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하락세인데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 지표나 뭐 여러 예. 가지로 어렵다. 특히 고용률이 예. 뭐 그 외환 위기 이후로 최악이다. 뭐 예. 이런 얘기들 나오는 사이에서 조금 한 2% 정도 최근 뭐 여론조사에서 예. 반등이 있었을 때가 예. 9월 남북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을 때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은 미치겠지만 예. 중요한 것은 이
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조금의 지지율 변화가 예.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지금 경제가 어려운 이 상황을 포장하기 위한 어떤 방판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은 정말 차가운 머리로 예. 그리고 가슴도 차갑게 한 상태에서의 예. 회담이어야 하는 거고 경제 문제는 내부 문제는 또 국내 문제대로 풀어야 되는 거고 예. 이 둘을 그러니까 좀 지지율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는 뭐 여론을 경청한다는 의미에서의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청해야 될 여론과 예. 아니어야 할 여론을 좀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이 이게 성장론이 아니다 이거는 예. 계속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귀를 닫는 것은 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지율 관련해서는 참 복잡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거다 저거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북측에서도 지지율에 관한 얘기를 했길래 오늘 첫 순서라고 다뤄봤고요. 북한 문제로 계속 이어가 보죠. 트럼프, 김정은과 2차 회담 가능성 크다. 이런 얘기를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비핵화 접점 찾았나 이런 추정이 나오긴데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상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비핵화 조치 취했느냐, 북한이 비핵화 조치 취했느냐는 질문에 미사일 실험 등 중단했다. 지켜보자. 좀 긍정적 반응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 4차 방북 결과가 열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비핵화 성과 도출된 9월 중에 북중,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숨가쁜 일정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옆에 기사,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반도 정세 돌파구 찾아 남북미 정상이 다시 움직인다라면서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기사 좀 보죠. 자, 이렇게 지금 정상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핵심 쟁점은 바로 이겁니다. 북한과 미국이 핵 신고서와 종전선언, 맞교환 문제가 계속 논의 중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타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는요, 왜 이것이 어려운가에 대해 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요, 이렇습니다. 한갓 정치적 선언 얻어내려고 협상 미천 통째로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한갓 정치적 선언은 종전선언을 말하는 거고요. 협상 미천은요, 핵신고서, 핵물질, 핵시설, 핵기술 이런 핵과 관련된 자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래서 여기 좀 자세한 게 있습니다. 만일 이 교환이 성립된다면 북한 핵 문제의 절반 이상은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 북미 관계를 아무리 좋게 평가한다 해도 이 같은 거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정부 당국자가 지금 진단했는데 그럼 이유는 뭘까요? 여기 있습니다. 북한이 바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요. 지금 나오는 말들이 이렇습니다. 범위를 줄인 핵신고 그리고 의미를 축소한 종전선언으로 현실적 타협 가능성이 있다. 하긴 하지만 어정쩡한 내용들로 봉합이 된다. 이런 전망입니다. 자, 배정호 교수님. 네. 관건입니다. 핵신고서와 종전선언 맞교환 문제 지금 계속 논의가 활발하게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기사처럼 어렵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서로 구체적인 결론을 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3.5% 정도 성장률을 보이다가 지금 뭐 마이너스 3%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협상하는 것은 미국은 종전선언 카드를 북한에 주고 그리고 또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카드를
미국에 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핵 리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핵 리스트. 그런데 핵 리스트를 다 예. 신고를 해라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예.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럼 이제 미천을 다 주겠느냐. 그래서 북한은 자기들이 신고하고 싶은 것만 신고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종전선언을 예. 확실하게 해주면은 예. 미국도 너무 부담이 크니까 예. 그걸 좀 이제 축소하는 의미를. 그럼 종전선언을 좀 어정쩡하게 축소하는 건 어떤 내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종전선언을 선언적인 한다가 의미.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언적인 의미에 이제 방점을 찍는 그런 종전선언을 한다는데 그러면 종전선언인지 종전선언 아닌지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뭐가 만든다는 건가요, 그럼? 이제 종전선언 다음에 다시 이제 평화협정을 맺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미국은 계속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들리는 얘기로는 예. 결국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을 곧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이번 4차 방북에서도 구체적인 결론이 안 나오면은 예. 북미 간의 교착 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예. 그래서 방북하기 전에 예. 뭔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상당 부분 조율이 됐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좋은 결론이 나온다면은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서 또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뉴욕행이 성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유엔 총회에서 만나는 걸 계기로 해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사자의 종전선언까지도 가능할 거다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은갑 해설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 핵 리스트와 종전선언에 맞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나 미국 국내적으로 북한은 저 경제난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저 중간 선거 때문에 국내 정치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로에 대한 100%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주저하고 타협이 아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종전선언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앞서 이제 앵커도 얘기했듯이 이제 범위 줄인 핵신고라는 건 신고가 아닌 것이죠, 사실은. 그 사실과는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의미 축소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럼 의미 축소한 종전선언이 뭐냐.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미사일 시험장에 대한, 그다음에 핵 시험장에 대한 폐기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했고, 그다음에 어떤 미국 유해 송환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데 반해서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 준 것은 뭐냐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전 선언을 해라. 선언이라는 것은 실적인 어떤 물질적 지원,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선언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왜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냐라는 점을 지금 남한에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 측에서는 야, 그러려면 너희들 핵 리스트라도 제공을 해라라는 추가적인 지금 옵션을 계속 좀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협상 과정이라 보여지는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체제 보장 관련해서 이제 종전선언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고 관건은 이제 경제 문제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IMF라든가 국제금융기구의 제재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과 유엔의 제재라는 건 지금 굉장히 촘촘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그 결의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지난 어떤 남북 간의 어떤 관계 입장에서 요만한 거 하나 작은 걸 하나 들여 오려고 해도 철저히 보고 신고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구조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 대해서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뭔가 완화에 대한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회담 가능성을 얘기했고 폼페오가 지금 4차 방북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해리스 준비대사하고 최 부상하고 이제 물밑에서 굉장히 긴밀한 얘기들이 됐고 어느 정도 상당히 근접했기 때문에 갔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지 않고 지난 3차 방북 때처럼 빈손으로 왔을 경우에 정책 부담이 너무 큰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2차 북미 간의 회담 가능성 그다음에 향후 전개될 9월 유엔 총회라든가 9월 말 여러 가지 프로세스 중에 종전선언을 둘러싼 의미 있는 진전 있는 북한 측의 어떤 리스트라든가 그런 움직임이 충분히 좀 펼쳐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아까 방금 보신 기사는 약간 뭔가 애매하게 수준이 좀 떨어지게 뭔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했는데 정은갑 해설위원께서 그래도 뭐가 진전을 보일 것 같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다. 지금 가고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어요. 또 관련 기사 좀 하나 더 보죠. 이런 상황에서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요. 국회에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비무장지대 내 GP, 감시 초소, 뭐 영어로는 가드 포스트 됩니다. 북한과 10여 개 일단 시험적으로 빼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는요, 사실 무장화는 안 되지만 우리나 북한이나 다 이 GP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 초소를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한 60여 개, 북한은 뭐 한 160여 개,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 초소 한 10개 정도를 북한과 우리가 모두 좀 빼는 걸로, 폐쇄하는 걸로 얘기를 했다. 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양기대 전 시장님. 이렇게 보면요, 북한과 미국이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성의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한국과 예. 북한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뭔가 좀 남북 관계는 진전이 되고 있는데 네. 북미 관계가 좀 교착 상태라는 인상을 주고 있고 그렇다면 우선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하자 해서 특히 미국의 제재를 의식하지 않는 또 예. 미국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좀 과감히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GP를 서로 철선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은 나중에 지뢰 제거라든지 또 병력 감축이라든지 이런 여러 면에서의 신호탄인데 예. 이런 것들을 먼저 시작함으로써 예. 미국한테도 여러 가지 측면의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 보수 진영에서 아무래도 이런 군사 문제에 관련해서는 약간 좀 비판적 시각도 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기사 내용의 안에 보면 예. 지금 이제 DMZ 안에 설치된 GP 예. 개수가 이제 남북한이 뭐 공개는 안 했는데 예. 대충 드러난 거는 남측이 60여 개, 북측이 160여 개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송영무 장관은 이 GP를 빼내는 데 있어서 상호주의를 엄밀하게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예. 이게 그 없애는 숫자가만 서로 상호주의면은 이거는 안 맞는 거죠. 애초에 개수 자체가 60개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숫자가 다른데 약간 그렇죠. 비례의 문제가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최종으로 DMZ 내 GP 숫자를 예. 서로 동일하게 한다면 저는 그건 엄밀한 상호주의가 맞는데 지금 빼내는 숫자를 동일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줄이는 숫자를 좀 북한은 좀 속도를 더 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좀 보조를 해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게 진정한 의미의 긴장 완화인 거죠. 그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 저희가 좀 이산가족부터 해서 뭐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시간이 벌써 꽤 지났습니다. 8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로 보겠습니다. 이 기사 어제 발표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백남기 씨 사망은 경찰 과잉 진압 탓이다. 조사위 청와대에서 수술 종용도 확인했다. 자, 무슨 내용인가 하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농민 고 백남기 씨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경찰의 과잉 진압 탓이다. 그 당시에 이 사망 원인이 뭐 외인사냐 아니면 병사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경찰의 과잉 진압 탓에 사망했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관심을 끄는 문제는 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요,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당시 백남기 씨 그 농민이 쓰러져서 병원에 왔을 때 의료진은 회생 가능성이 없어 수술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 해와경찰서장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선임 행정관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수술을 종용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의료진은요, 이미 늦어서 수술할 필요가 없다, 소용이 없다라고 했는데 청와대와 경찰은요, 그래도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유와 관련해 진상조사위는요, 백 씨가 즉시 사망하는 건 당시 경찰과 정권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자, 배수 교수님. 네. 이 기사 내용대로 그리고 어제 진상조사위의 발표대로라면요,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외인사가
백백하게 드러날까 봐.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즉시 사망했다라는 이게 나오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개입을 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수술하는 것까지 이렇게 개입을 하나요? 일단 뭐 굉장히 불행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농민이 시위 중에 경찰에 물대포를 맞아서 숨지는 이런 일이 이제 다시는 더 이상 재발돼서는 안 되겠고요.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즉시 사망을 했다면은 경찰의 책임 물을 수밖에 없고 또 정권의 책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책임을 좀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한번 수술해서 살려보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청와대나 경찰의 의도는 외인사가 아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그러면? 근데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정말로 순수하게 살려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느냐 하는 것과 그건 굉장한 선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인사를 은폐하기 위해서 도저히 소생 불가능한데 소생 가능성이 없는데 은폐하기 위한 거냐. 라는 사후에 이제 이 논란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일단 수술을 그렇습니다. 하자. 이게 이제 결국 정확하게 우리가 밝혀지지 않지만은 그 이후에 쭉 경찰의 행보를 보면은 계속해서 직사포를 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사실상 이 물대표를 직사해서 숨진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것과 관련해서 또 경찰 측에서 민노총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한 3억 8천만 원 정도인데 손해배상 이유는 당시에 경찰이 부상을 당했다. 그렇죠. 그리고 장비들이 파손이 됐다. 라는 건데 그 시위 관련해서 경찰들도 많은 피해와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에 위해서 권고를 한 거 아닙니까? 손해배상을 취소해라. 라고 이제 권고를 한 건데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정부를 법무부가 대표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지금 시대 상황의 흐름을 감안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수희 변호사, 어제 진상조사의 결과는 참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까 보는 그런 수술에 뭔가 연락을 취했다는 정황, 그리고 아까 보는 소송에 취하를 하라는 그런 권고, 여러 가지 내용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뭐 청와대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알아보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시위 현장에서의 상황, 그렇죠. 상황 파악은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의료진이 판단해야 될 거에까지 정치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뭐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이 사인을 둘러싸고 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 다른 제3의 사람의 뭐 가격이 있었다는 거나 아니면은 뭐 이거는 이제 그 물대포 때문이다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됐고 당시 청와대는 언제나 이 좀 정치적으로 광장에서 정치적으로 문제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 너무 좀 조급하게 굴면서 너무 과하게 반응한 부분이 분명히 많은 것 같아요. 당시 정권에서는. 그게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 지금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 손해배상 소송은 이 고 백남기 씨하고 무관한 거예요. 이 손해배상 소송. 당시 시위가 상당히 격했기 때문에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들어왔거나 경찰의 물품을 파괴했던 사람들이 그 주최 측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한 거거든요. 시위였거든요. 불법 시위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고 백남기 씨의 이 문제 때문에 그 불법 시위를 한 것까지 면제를 줘야 되냔 말이죠. 이건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공권력의 엄중함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경찰에서도 지금 이 조사위의 내에서도 경찰에서 추천한 위원들은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런 거는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엄정하게 지켜야 될 건 지키는 거고 원칙을 무너뜨렸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상대방이 민노총이었거든요. 피고가 민노총이 있는데 그 정권이 너무 좀 눈치 보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두 분 패널 말씀 들어보는데 약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글쎄요. 앞으로 좀 어떻게 진척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사가 있어서 하나 보도록 하죠. 24일 박근혜 2심 선고. TV 생중계 안 한다. 재판부는요. 피고인 측 동의안에 불허했다.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2심입니다. 항소심 선고가 1심과 달리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지 않는다. 이유는요.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심과 좀 다르게 이번에 볼 수가 없겠군요. 뭐 이건 특별한 뭐 논란이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기사 좀 보죠. 남이 나라 기사인데요. 워낙 독특해서 저희가 좀 다뤄봤습니다. 여기 보면요. 단어가 공이 하나, 둘, 셋, 넷, 10만입니다. 10만 맞죠? 공이 하도 많아서. 공이 하나, 둘, 셋, 5개가 있는데 이 5개의 공이 떨어져 나가서 일로 화폐 평가절하. 베네수엘라 대혼돈이랍니다. 여기 보면요. 연 8만 %의 인플레이션이랍니다. 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군요. 그래서 공을 5개를 떼어내는 화폐 평가 절하를 했답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나 상점들이요. 이 평가 절하에 준비가 안 돼서 모두 문을 닫았답니다. 그래서 돈을 바꿀래야 바꿀 수도 없고 물건을 살래야 살 수도 없어서 대혼돈이 벌어졌고 이런 모습들이 그 나라에서 연출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우갑 위원님, 남의 나라 얘기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도 벌어지는군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옛날에 원유, 그러니까 산유국으로서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 아닙니까? 그럼요. 남미에서 산유국으로서 상당히 이제 주변국에 부러움을 살 예. 정도로 굉장히 잘 살고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만 예. 저기서 많은 이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어느 나라든 경우에 지금 뭐 예를 들면 정치 지도력의 문제라든가 여러 이제 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잘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예. 언제든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는 지금 저는 이제 원유 급락했을 때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 또 정치적인 어떤 상당히 어떤 예. 혼란스러움, 예.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갈등 구조에서의 제재 이렇게 중첩되면서 이렇게 무너진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세계 경제도 지금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 간에 어마어마한 지금 무역 전쟁을 예. 벌이고 있죠. 일단은 뭐 미국이 승리를 잡았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만 그에 따른 후유증.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의 자유무역 어떤 경쟁 질서와 예. 완전히 다른 형태의 지금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르는 후유증도 여러 가지 이제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라는 것은 각 곳곳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너무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되돌아가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냐 혁신 성장이냐를 두고서 지금 뭐 이 지도국가의 갈등 구조 이게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베네수엘라 문제를 보면서도 반면 교사를 좀 삼아서 우리가 경제에 대해 불어닥칠 어떤 앞으로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하는 그리고 세계를 좀 보는 이런 시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유가가 하락하는 건 다 예측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걸 무시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지도자의 판단 그리고 지도자가 세상을 보는 눈이 참 중요하다는 거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구조대 4분 만에 왔지만 살인 유독가스 노동자 9명 삼켰다. 인천 남동공단 화재 사건인데요. 9명이 사망을 했고요.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휴대전화 회로기판 만드는 회사인데요. 공장 4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순식간에 퍼졌고요.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이렇게 사진의 모습. 이런 유독가스 안에 이렇게 퍼지면요. 이게 생존 가능성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건물 안에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요. 그리고요,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불에 갇혔어. 엄마 살려줘. 이런 마지막 통화를 남겼는데요. 30대 노동자의 어머니 아침에 멀쩡히 출근했는데 급하게 어머니를 찾았으나 안타까운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쪽엔요, 회사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울분을 토하시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고는 난 겁니다. 그렇지만 뒷수습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회사 측이나 지금부터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좀 무거운 얘기를 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고용난, 그리고 뭐 최저임금, 뭐 소득주도 성장, 하여튼 경제 정책과 관련된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요. 역시 어제도 이거와 관련된 기사들이 좀 쏟아졌습니다. 보겠습니다. 청와대 최저임금이 만악의 근원이라는 말 동의 못한다. 이렇게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은 유연하게 보지만 소득주도 성장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곧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런 거는 잘못된 시각이다라고 어제 청와대가 약간 비판적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이게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이번엔 김동연 부총리, 최근에 아주 관심의 대상이 됐죠.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의 수용성 고려해야 주장 안 굽히는 김동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 수정 의지 재차 시사. 고용 빠른 시간 내에 개선 어려워. 이거는요, 곧 효과 낼 거라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설명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목소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어제는 국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들인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틀은 굳건히 가야 한다면서도 필요시 당과 협의해 정책을 개선 수정하겠다고 한 것은 시장과의 소통과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 확실히 방점은 뒤에 있습니다. 뭔가 수정을 한다는 부분. 그리고 청와대의 방점은요. 유연하지만 유연한다게 뭐 대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밀고 가겠다는 데 방점이 있거든요. 확실히 결이 좀 다릅니다. 자, 정우감 위원님. 이 두 가지 논란 계속 이어지는데 사실 여당과 청와대는요. 이런 논란을 언론이 좀 부추기고 있다. 이런 또 불만도 표시를 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로서는 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두 그 수장들의 시각차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간에 현재 경제 문제를 타개하는 방법, 예. 간의 정책에 대한 시각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 가장 두렵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제 두 수장들의 계속된 뭐 청와대 정리 이후에도 서로 시각차를 보이는 언행들이 지금 국민들의 그들의 고스란히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저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갈등이 계속 지속되기 전에 분명히 인사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은 뭐 대통령이라든가 비서실장과 인사소 뭐 이런 청와대 참모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러서 아니 뭐 밤샘 토론을 하든지 뭔가 수뇌부간에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A, 한쪽에서는 B 이 같은 형태로 국민들에게 비추는 모습 자체가 그것은 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최근 이제 고용 문제 여러 가지 지표 속에 실적인 체감하는 경제 지수가 굉장히 좋지는 않거든요. 이제 국민들로서는 당연히 불만이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제 최근에 지지율 하락과도 연결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 지금 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중반 이후에는 결국 이제 총선 체제로 갈 텐데 정책을 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시간이 남지는 않았는데 저는 결국에 인사 조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걸 뭐 국민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구한 데선 치더라도 지금 그 수준은 이미 떠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요. 인사 조치는 지금 사실은 관심의 인물이 두 명입니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인사 조치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 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저는 두 사람이 같이 다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어느 쪽에 아니면 그 전에 앞서 얘기했듯이 불러서 끝장 토론을 시켜서 한쪽으로 정리되어서 목소리를 나가든지 그 방향에 같이 힘을 합쳐서 근데 대통령도 이미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 묻겠다는 선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대통령 입에서 그 같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밑에 참모선에서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그 같은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 입에서 마음이 무겁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동안 참모들은 과연 무엇을 했냐.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고용 쇼크를 또는 고용 절벽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 위축은 대단히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최저임금 인상이 준 심리적 영향이나 또는 부분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온통 최저임금 탓이다라고 보는 것은 꼭 바르게 보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아주 낮게 하면 고용 천국이 되었을 것인가? 그렇게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심리적인 영향이라든가 직접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는 업종이나 그런 근로자들이 계신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배종우 교수님, 지금 이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고용 쇼크의 원인이 뭐냐, 최저임금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요인도 있냐라는 이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현 정권의 책임이냐, 아니면 전 정권의 책임이냐. 아니, 정치권에서는 참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정치권 안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실패한 정책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 논쟁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고용 쇼크는 현실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현실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원인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 원인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우리 이제 산업구조 조정, 특히 이제 자동차 그리고 조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구 구조가 최근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 취업 인구, 생산 인구가 굉장히 줄어든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영세 자영업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수급이 좀 불균형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인데 이것 자체만을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설왕설래하기보다는 정확한 원인 진단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 진단이 돼야만이 처방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막연하게 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정부를 좀 믿어달라. 연말쯤에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그런 밝게 보는 근거를 좀 제시를 해주면은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하성 실장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시각차를 갖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왜냐하면 한 사람은 진보적으로 볼 수 있고 한 사람은 또 보수적으로 볼 수 있고 한 사람은 이상적으로 볼 수 있고 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균형이 잡힐 수가 있는데 문제는 사전에 격이 없는 토론하는 건 좋은데 공개석상에서 한 사람은 개혁그룹을 대표하는 또 한 사람은 관료그룹을 대표하는 그런 분인데 공개석상에서 이견을 보이면은 국민들은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낼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점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고쳐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연수를 했습니다. 이제는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갈등을 벌이는 건요 물밑에서 드러나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국민들은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신문에 실린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태풍 사진이군요. 2010년 곰파수와 같은 경로, 태풍 솔릭, 내일 수도권 강타. 지금 위성 사진은 어제 모습입니다. 태풍 솔릭이 지금 일본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 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제주도 근방까지 온다고 합니다. 크기가 대단하군요. 그 지금 한반도를 관통해서 지나간다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죠. 역시 태풍 사진인데요. 대피 선박 빼곡, 긴장의 서귀포 성산항.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도 근방까지 태풍이 오기 때문에 어제부터 선박들이 항구에 저렇게 안전하게 대피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저분들 어제 그리고 오늘 조업을 못 나서시겠군요. 이런 피해가 조금씩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기사 좀 보도록 하죠. 태풍 기사를 본 김에 이제 태풍 관련 경제 내용입니다.
태풍 접근에 떠는 수확기 농작물. 방금 사진에서 우리는 떠는 배들을 봤는데 떠는 게 배뿐만이 아니군요. 수확기 앞둔 농작물. 태풍 바람 불면 다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떨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뛰는 장바구니 물가 잡기 또 악재다. 여기 보면요. 채소, 과일 작황 나빠. 그리고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 이거 물가를 또 자각하게 되네요. 솔리퀴의 최소화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요. 물가가요. 농수산품 물가가 있습니다. 6월 달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지금요. 거의 한 80도 각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물가가 오고 있군요. 태풍이 가져온 또 다른 피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동안 며칠째 논란했던 국민연금 문제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박능후 복지부 장관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이 동의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할 수도 있다. 인상. 최근에 이제 이 추계와 권고안이 나왔는데 그 위에 논란이 꽤 되고 있죠.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서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도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곧 정부안을 만들 건데 국민들이 동의한다면이라고 동의 조건을 달겠습니다. 이 얘기를 반복한 걸 보면은 확실히 인상의 필요성을 정부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 섣불리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고민이 묻어나는 대목 같습니다. 자,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이번에는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 이사장이 한 말입니다. 연금 고갈 공포가 과장됐다. 그런데 이런 시각은요,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과는 좀 다른 생각이거든요. 여기 내용 좀 보죠. 김 이사장은 라디오 방송에 이제 출연을 해서 연기금 소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에 대해 실제 그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자꾸 불안감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요, 전문가들은요, 미래 세대를 위해 서둘러 연금 제도를 개혁해 소진 시기를 늦춰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은 약간 생각이, 인식, 판단이 좀 다르네요. 자, 정은갑 위원님, 이걸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그 방금 기사수에서도 제목만 보면 이제 박능후 장관은 이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지금 언급을 했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연금공단 이사장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 좀 다소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국민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연금 고갈 얘기가 어제 오늘에 나온 얘기가 아닌 것이죠. 지난 이제 유시민 장관 때 개혁을 했는데 거기서 상당히 반쪽 개혁, 부분 개혁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제 저는 이제 과정, 방법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해와 설득, 소통을 구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연금이라는 것은 국민 개개인 누구나 관심 있는 사안인데 어떤 일을 추진해서 그런 정책적 과정이 지금 상당히 좀 뛰어넘으면서 국민들을 당혹해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반대 여론이 있으면 벌써 다시 또 말을 다시 뒤로 물리고 또 시간 내서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어떤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관, 내각이 뭔가 정책을 방향을 터널하거나 바꿀 기에는 국민들의 굉장히 정무적인 어떤 이해, 판단 요구하고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의 장관들 보면은 진념 이현재 부총리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그 외환위기 때 예를 들면 담배값을 인상한다. 얼마나 그게 민감한 겁니까? 그러면 기자실에 내려와서 기자단에서 질문을 던지죠. 아니 여러분들은 얼마를 하기를 원합니까? 1,000원입니까? 500원입니까? 한참 토론하다가 당신들이 좀 안을 줘서 가주시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한 부분입니다만 여론수렴의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절차 과정 노력에 대한 것이 없고 그냥 불쑥 나오다 보니 국민들은 발끈하고 그러다 보면 다시 후퇴하고 또 내부에서의 또 어떤 의견이 충돌하는 모습 보이고 이런 것들로 해서는 개혁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까? 굉장히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각 부처에서 정책을 펼 때는 예. 고도의 노력들, 고도의 정무적인 흐름을 읽는 예.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정책이 좀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시 소통의 문제거든요. 소통과 설득 그리고 과정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고 어느 정도까지 설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뭔가 매끄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다른 모습, 엇박자라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양기대 전 시장님. 네. 국민연금 문제 심각해 보입니다 분명히. 근데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은 정부가 밝히질 못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요.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신뢰를 또 잃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처음 국민연금 제도 발전위원회에서 예. 그 안이 나왔을 때 예. 정부 관계자나 청와대 쪽까지도 이것은 아직 아니다. 역시 국민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네. 굉장히 진화하는 모습이었는데 또 이 박능우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이제 국민연금을 뭔가 새롭게 개편하려는 그런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때 그런 처음 안이 나왔을 때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 또 흘리고 그것이 아니다고 또 부인했다가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 그런 불만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이른바 간보기를 하는 거다. 네, 이런 그래서 건가요? 근데 이번도 그렇게 간다고 국민들이 느낀다면 이것이 아무리 앞으로 설득하고 뭔가 새로운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속에 또 불신이 쌓이고 예. 그것이 앞으로 큰 또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정은갑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더 좀 우리 관료들이나 예. 관련 기관들이 국민들한테 소통하고 예. 또 본인들이 인내하면서 그것을 관철가려는 의지가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꼭 하게 됩니다. 자, 두 분도 뭐 배종원 네. 교수님하고 유수희 변호사 짧게 논평 예. 부탁드립니다. 저는 좀 생각이 약간 다른 예. 게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현 정권도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 아신 것처럼 국민연금을 전 정권에도 정권에 마치 주머니 돈처럼 쌈짓돈처럼 예, 예.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예. 문제가 상당히 됐는데 예, 예. 지금 이제 국민연금을 개혁을 해야 되는 방향은 결국 이제 보험료율을 현재 9%인데 예. 장기적으로는 한 16%까지 올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 그리고 연금 지급 개시를 현재 62세인데 앞으로 65세. 예, 예. 더 나가서 뭐 68세까지 늦춰야 된다는데 이런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고령화 되니까, 저출산 되니까 예. 미래 세대가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도 역시 우리도 부담을 더 하고 또 덜 받는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국민적인 이해, 동의를 좀 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겠다. 설득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네, 저는 그걸 말씀이시네요.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수희 변호사. 저는 이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예. 뭐 다 동의를 합니다만 저는 이제 이 국민연금공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예. 이 중요한 기금운용본부장이 지난해 7월 이후로 공석이었다는 그렇죠. 1년이 거예요. 넘었습니다. 예, 뭐 다른 거는 전 정권 탓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기금운용본부 본부장 선임조차 못하고 있으면서 얼마 전에 선임이 될락하다가 무산이 되고 무사히 이렇게 거기서 됐습니다. 뭐 청와대에서 뭐 예, 있었네 예. 없었네 얘기만 예, 잡음만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그렇고 예. 기금운용본부장도 그렇고 이 정치 권력의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그 이 기금 운용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인선을 해서 예. 그리고 그 이 보험료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전문가들의 예. 그러니까 아주 권력과 무관하게 정말 독립해서 예, 예. 그런 결과들을 도출해내면서 우리가 이런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뭐 저출산부터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구한다고 하면은 뭐 저는 좀 더 그 국민들이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운영 자체가 이전에 신뢰를 잃었던 것이 예. 청와대와 독립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정권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문제가 더 우려를 받고 있는 거는요. 그 기금 쌓아둔 돈 수익률이 10% 20% 되면 좀 걱정이 덜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요. 수익률이 1%랍니다. 물가상률보다도 훨씬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걱정을 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설정스님 정격 사퇴 조계종식의 1년 전으로. 자, 여기 보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이야기입니다. 9개월 만에, 취임 9개월 만에 산중으로 돌아가겠다. 설정스님 주변에 예상 깬 사퇴 선언. 원래는 원로회의의 결정이 남아있는데 그 전에 본인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어제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은 문제가 또 있습니다.
불신임 인준 원로회의 전날 회견. 그런데요, 이렇게 물러나면요, 60일 이내 새 총무원장 뽑아야 합니다. 조계종 1년 만에 다시 선거전에 돌입하는 건데요. 전국 승려대회 그리고 교권 수호대회 26일 맞불 집회를 연답니다. 서로 이제 대립 관계에 있는데요. 충돌 가능성까지 두어서 국민들에게 어떤 위안과 그다음에 차분함을 줘야 되는 종교가 충돌 가능성, 종교를 다루면서 이런 제목이 달리는 이 현실이 약간 씁쓸하긴 합니다. 자, 이거 뭐 어떤 분이 좀 간단하게 논평 좀 해주실까요? 정우갑 위원님. 안타깝죠, 사실은. 종교라는 것이 사실 또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는 사회 안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종교에서조차도 권력 내지는 뭔가 이익을 쫓는 그런 모습들로 비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저 같은 움직임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지도층에 대한 하나의 붕괴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존경받고 덕망 있는 분들의 한마디가 하나의 사회 하나의 큰 흐름이 돼서 뭔가 지탱해주는 축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 다 무너지는 그런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만큼이라도 좀 스스로 자성을 하면서 그러니까 외부의 힘이 아니라 안에서의 자정 노력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야지만 사실은 그게 순기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더 그런 어떤 종교 불교로 거듭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는요, 좋은 의미의 권위를 갖고 있는 어떤 모습, 모임, 조직,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습은 스스로 그 권위를 깎아먹고 있는 모습에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공정위 전속 고발건 폐지.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말 많고 탈 많던 공정위 38년 독점, 담합 조사권 내놓는다. 이 전속 고발권이라는 건요,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21일, 어제입니다. 가격 등 중대 담합에 대한 전속 고발권 폐지에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대기업 면죄부 비판을 받아온 전속 고발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수십 년간 공정위가 독점해온 경제 검찰 권한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어제 이런 내용이 남았는데 일단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이수희 변호사께서 이 전속 고발권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이게 어제 발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전속 고발권이라는 건 대기업에서 뭐 어떤 단합 행위를 했을 때 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공정거래위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이것은 기소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검찰에 넘겨주면 검찰에 고발을 하면 그때 검찰에서 나머지 수사를 해서 법원에다가 재판을 넘긴다는 거거든요. 공정위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검찰이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공정위에서 이거는 기소할 사항 아니다라고 그냥 과징금만 물린다고 하면은 기소를 못 하는 거죠. 아마도 재판으로 못 넘기는 그래서 거예요. 전속, 그러니까 공정위에 전적으로 속해 있다. 전속 그런 의미군요. 그러니까 세금처럼 세금도 뭐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고발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공정위에서 이 고발권을 못 갖게 되면은 검찰이 누가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면 바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이 이렇게 된 것이 이게 기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게 계속 고발 때문에 기업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공정위에서 1차를 한번 걸러봐라 하는 좋은 의미로 만들었던 제도가 공정거래위가 대기업하고 이제 소위 짝짝꿍이 되면서 이런 단합행위에 대한 감시가 외려 둔해진 거라는 거죠. 이제 단합행위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폐지를 하기로 한 건데 몇 개의 부분에 있어서 근데 검찰이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다 조사를 받을 수 검찰도 할 수 있네요. 그런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시어머니 죄송합니다만은 층층 시야가 더 생긴 거죠. 이 관련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제목을 좀 보죠. 검찰도 담합 수사 가능. 이 얘기군요. 이제 검찰도 뭔가를 할 수 있다. 공정위뿐만 아니라. 그러다 재계에서는요. 고발 남용 우려 초긴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될 곳이 또 하나 늘었다. 지금 이 재계에서는 그런 입장이네요. 자, 배종희 교수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1분 정도씩 논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속 고발권이 이제 생긴 게 1980년도 공정거래법이 생기면서 생겼는데 그래서 38년 만에 폐지가 된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거래를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대기업 봐주기로 흘러가다 보니까 자승자박하게 된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정한 경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 위주로 가고 계속해서 담합하면은 중소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그래서 자승자박인데 앞으로 좀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양기대 전 시장님. 네, 그동안 그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든지 또 담합에 대한 약한 처벌 이것 때문에 비난이 많이 받아왔는데 특히 최근에 전현직 그 간부들이 재취업하면서 그 비리 문제도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검찰과 공정위가 어찌 보면 경쟁하는 또 그런 형국도 되는데 물론 엄정한 그런 조사에 의한 처벌까지 하면은 중소기업한테 좋은 청신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남용되고 또 이것이 기업 활동에 위축되는 부분들은 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우갑 위원님. 지금 이 문제 공정위 입장에서는 선방한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 공약은 완전 폐지였는데 부분 폐지로 간 것이죠.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앞서 지적했던 문제의 그러니까 시장 경제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내 스스로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는 이런 요구사항, 소비자의 어떤 권능 확대 이런 측면에서 시작된 건데. 결국은 이제 실효성을 높이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제 여러 또 한편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작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국회 어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렴해서 정말 그 시장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는 과거의 관행 문제점들이 해소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런 걸 좀 점점 이렇게 풀어가는 측면도 있는데 또 기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눈치 봐야 될 것이 분명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또 부담이 된다는데 이런 내용이군요. 여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대기업 수사, 검찰 레이더망 확 넓어졌다. 그렇죠.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횡령, 배임, 세금 포탈 국한됐는데 민생 관련 공정위 거래 수사까지 이제는 검찰이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